가상으로 뉴스들을 여러 종류를 만드신 다음에 학생들한테 어느 걸 더 너가 우선적으로 보도를 할 건지 물어보고 학생들마다 왜 이렇게 선정했는지 이유를 들어보시면 각자 느끼는 가치관이나 뉴스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고 그 이슈에 대한 토론 교육을 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뉴스를 봄에 있어서 뉴스라는 것이 누군가 순서와 중요도를 정해서 의도를 갖고 나가는 결과물이라는 이 책은 학생, 부모, 교사 모두의 진로 진학 고민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티타임의 호스트 친절한 동준씨입니다. 자, 오늘도 티타임 활짝 오픈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려봤습니다. 저희가 오늘 주제가 디지털 리터러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에 많은 분야가 있지만 저희 미디어 종사자분, 우리 미디어에 굉장히 깊게 계신 분을 한번 모셔놓고 한번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내용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저희가 요거는 TT분 중에 한 분께서 금준경 기자님을 만나보고 싶다. 금준경 기자님을 우리 티타임에 모셔서 한번 이야기를 듣고 싶다라고 요청을 하셔가지고 제가 섭외를 좀 해봤습니다. 선생님들께서 요청하시면 저희가 이렇게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도 해요. 자, 그러면 오늘의 팀메이트 금준경 기자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박수 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디어 오늘에서 일하는 금준경 기자라고 합니다. 네. 네, 기자님. 그럼 오늘 좀 어떤 이야기를 좀 해주실 건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강의를 통해서 디지털 미디어의 특성 그리고 가짜뉴스 문제에 대해서 또 이런 가짜뉴스나 뉴스를 좀 어떻게 봐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시대에 있어서 우리가 뉴스나 정보를 또 어떻게 봐야 하는지 이 점들을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박수와 함께 티타임 시작합니다. 오늘 교사가 알아야 하는 미디어 리터러시의 핵심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왔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자면 저는 미디어 오늘이라고 하는 언론사에서 기자로 일을 하고 있고요. 제가 다니는 언론사는 미디어 분야를 취재하는 언론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중에서도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미디어 기구, 또 포털이나 구글, 유튜브 같은 인터넷 기업들을 출입하고 취재를 하면서 아무래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미디어 리터러시, 또 가짜뉴스, 혐오 표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취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관련해서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미디어 리터러시를 어떻게 보면 교육 분야에서 느끼는 미디어 리터러시가 있을 것이고 저는 기자로서 현장에서 느끼는 미디어에 대한 문제나 리터러시에 대한 이슈들이 있을 것인데요. 저는 현장의 관점에서 조금 더 이제 담아서 전달 드린다는 점 한번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디어 얘기를 해보면 예전에 NIE 교육이라고 있었어요. 신문 활용 교육이라고 하는 교육이 있었는데 요즘 종이신문 보시는 분이 거의 없죠. 미디어 리터러시를 한다고 하면 지금 사람들이 어떤 미디어를 보고 있냐,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를 제일 먼저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보여드리는 게 매체별 광고 추이 화면입니다. 모든 미디어의 공통점이 바로 광고예요. 미디어라는 콘텐츠를 전달함에 있어서 이 콘텐츠가 힘을 갖고 또 수익을 낼 수 있게 만드는 원천이 광고라서 신문, 방송, 유튜브, 포털, 심지어 요즘 넷플릭스에서도 광고가 있죠. 광고가 있는 모델이 있을 정도로 모든 미디어는 광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미디어 광고 시장을 20년치를 한번 쫙 펼쳐보니까 이런 그림이 나와요. 파란색과 초록색은 뭐냐면요. 파란색이 지상파 방송사의 광고 매출, 초록색이 신문과 잡지의 광고 매출 나란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황금색, 노란색, 황금색으로 보이시는 것이 PC, 그리고 주황색으로 보이는 게 모바일입니다. 모든 광고 시장을 지금 누가 독식하고 있나요? 모바일이 2010년에 나타나서 갑자기 올라가고 매년 예상한 수치보다 더 높게 올라가고 있는 게
지금 미디어의 특징.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상파 방송사나 신문 잡지 리터러시가 아니라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 바로 이 포인트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옛날 만화 하나 보여드릴게요. 인터넷이 처음 등장했을 때 아마 먼 나라 이웃 나라의 그 만화의 한 장면인 것 같아요. 네티즌에게 민족의 구분이 없다. 네티즌은 피부색을 초월한다. 네티즌은 남녀 차별을 하지 않는다. 네티즌은 빈부 차이를 모른다. 그러므로 네티즌의 세계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세계다라고 인터넷이 처음 등장했을 때 그때 우리는 이런 평가를 내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떤가요? 이 사진을 그대로 인터넷에 올리고 어떤 분이 딱 3글자를 썼더라고요. 다 틀렸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인터넷 정보화 시대를 예견하면서 민주주의가 발전할 거라고 믿고 또 사회가 좋아질 거라고 믿었지만 20년이 지난 지금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저는 이 한 장의 사진이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의 핵심과 미디어 리터러시가 필요한 이유를 제대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질문들을 사전에 받아보니까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주제에 대해서 다들 좀 다르게 보시는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워낙 방대한 분야이기도 하고 어떤 분은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고 어떤 분은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고 어떤 분은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기도 하고 이 종류에 대해서도 미디어를 활용하는 교육이야. 미디어를 만드는 교육이야. 나아가서 이 미디어가 아니라 디지털 분야에서 코딩을 하는 교육이야 라고 보시는 분도 있는데 미디어 리터러시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는 바로 미디어의 비판적 이해에 포인트가 맞춰져 있고요. 오늘 저는 미디어의 비판적 이해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근거로 미디어의 비판적 이해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냐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교육부에서 만들었던 실제 교과 역량에 대해서 미디어 리터러시를 이제 나열하는 공식 표인데요. 보시면은 미디어 지식 탐구 역량이라고 해서 미디어의 형식과 내용 특성을 탐구하는 능력, 미디어 콘텐츠 검색이라고 해서 정보를 찾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선택하는 능력, 또 콘텐츠 이해라고 해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능력, 그리고 콘텐츠 비평이라고 해서 내용에 대해서 비판적 분석과 평가를 하는 능력. 그러니까 여러 가지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 중에서 지금 말씀드린 4가지 역량과 이 성격들이 비판적 이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래서 오늘 40분이라는 시간 동안 이 내용을 중점으로 제가 설명을 드린다는 점 강조드리고요. 개정 교육 과정에서도 이와 관련된 근거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언어 소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언어를 중심으로 매체 등을 활용한 텍스트를 대상, 목적, 맥락에 맞게 이해를 하고 생산, 공유,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구성원과 소통하고 참여하는 능력, 그리고 디지털 소양에서 디지털 지식과 기술에 대한 이해, 윤리의식을 바탕으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비판적으로 이해, 평가하여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생산, 활용하는 능력이라고 해서 사실 교과에는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말이 그대로는 안 들어가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언어 소양과 디지털 소양에 들어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타임지라는 미국의 시사 주간지는 매년 올해의 인물을 뽑습니다. 아마 2023년에 올해의 인물을 뽑는다면 누가 될까요? 푸틴, 젤렌스키, BTS 이런 인물들이 이제 올해의 인물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2006년에 타임지는 올해의 인물을 유라고 선정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유는 여러분님과 동시에 유튜브 로고를 그대로 이제 본딴 모양을 갖고 있죠. 인터넷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기존의 미디어를 보고 받아들이기만 했던 우리가 미디어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고 하면서 지금 2023년에 챗GPT발 막 혁명이 불어나는 것처럼 당시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미디어의 혁명이 불어나던 시기여서 이런 식의 의미부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라는 서비스가 2000년대 초반부터 있었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은 2000년대 초반부터 유튜브를 지금까지 쭉 이용한 게 아마 아닐 거예요. UCC라고 기억하시죠? 이거 아시면은 이제 연령대가 꽤 이제 있으신 지금 초등학생, 중학생들한테 가서 요거를 말하면 무슨 약자인지도 모르고 오히려 MCN을 아는 경우가 있죠. 처음 UCC 붐이 일어났을 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내가 영상을 만들어 올려서 사람들이 봐.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붐이 금방 꺼져요. 왜 꺼지냐면 제가 막 춤을 춰서 사람들이 10만 명이 봤어요. 그럼 다음날에 일어나서 저는 이제 회사에 가야 되고 학교에 가야 되죠. 근데 요즘은 제가 춤을 춰서 10만 명이 보면
이제 돈을 벌게 되기 때문에 나 약간 재능이 있는 건가? 직장을 그만둘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무슨 차이가 있냐면 광고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인터넷 미디어가 UCC는 붐이 꺼졌지만 2014년을 전후로 광고 수익을 배분하기 시작하면서 유튜버들이 직업이 되고 뭔가 산업이 되고 지금과 같은 시대가 돼버렸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뭔가 안 좋은 B급 이미지가 있었는데 지금은 선망하는 직업군이 될 정도로 시대가 많이 변했다는 거 누구보다 지금 선생님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도 이제 그 점들이 많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미디어의 첫 번째 특징은 광고입니다. 광고로 인해서 누구나 돈을 벌 수 있다. 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고 더 전문적인 사람이 만들어지는 반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가짜 뉴스나 선정적인 뉴스, 우리가 어그로라고 부르는 그런 정보들을 만드는 경향이 있죠. 두 번째는 스트리밍 기술인데 우리가 이제 기술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생각을 잘 안 하게 되는데요. 유튜브가 왜 위대하냐라고 했을 때 영상을 다운로드 받지 않고 고화질을 구현하는 능력이 상당히 뛰어났다는 점을 아마 상기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000년대 초반에 있었던 초기 유튜브는 그렇게 고화질이 아니었죠. 넷플릭스 다들 아실 겁니다. 인터넷에 다운로드 받지 않고 스트리밍에서 보게 만든 대표적인 OTT 중에 하나인데 넷플릭스가 원래 영상을 다운로드 받는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출시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 유튜브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넷플릭스에서는 아니 영상을 어떻게 다운을 안 받고 고화질로 재생을 하지? 거기에 놀라서 넷플릭스가 사업을 재검토해서 지금의 넷플릭스가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스트리밍을 통한 압도적인 편의성이 갖춰지는 시대가 됐고 스트리밍이 압도적인 편의성을 갖춰주고 있고 실시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다르게 항상 영상에 노출되어 있는 이것도 역시 양면성이 있다고 봐주시면 되고 세 번째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은 요즘은 워낙 다들 잘 아시는 거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자면 디지털 미디어의 특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그래서 누구나 콘텐츠를 만들어서 직업을 가질 수 있고 반대로 돈을 벌기 위해서 자극적인 콘텐츠를 만들게 되고 오늘 중점적으로 설명드릴 가짜뉴스도 혹은 혐오 표현도 이런 맥락에서 나오게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뛰어난 스트리밍 기술로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영상을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에 10시간씩 다운 안 받아도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의성이 있고 실시간성이 생겼지만 그로 인해서 미디어가 너무 가까워져서 노출이 많아지고 중독, 과몰입, 과의존 현상이 생겨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맞춤형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너무너무 편하게 취향별로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지만 확증 편향에 빠지기도 하죠. 이런 맥락에서 디지털 미디어의 특징이 있다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미디어 관련해서 설명을 드릴 때 제일 먼저 항상 이 점을 또 설명드리려고 하거든요. 미디어는 관점이다라고 저는 설명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라쇼몽이라고 하는 영화 포스터입니다. 이 포스터는 우리말로 하면 나생문 이렇게 읽는 것 같아요. 일본에 실제로 있는 문인데 이 영화가 어떤 내용이냐면 이 문 앞에서 한 사무라이가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죽었는지를 탐문하는 내용의 영화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던 사무라이 아내, 나무꾼, 도둑 뭐 이런 사람들을 다 탐문을 하는데 놀랍게도 현장에 똑같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다 다른 모습을 기억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세상을 좀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그런 관점의 차이를 보여주는 대목이라서 라쇼몽 효과, 라쇼몽 현상이라는 시사 용어가 이 영화로 인해서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제가 뉴스, 특히 미디어를 얘기할 때 저는 항상 라쇼몽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여러분이 만약에 기자고 제가 그 취재 대상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이 오늘 이 강의 내용을 기사로 써야 돼요. 그러면 어떤 분은 라쇼몽에 대한 내용이 재밌었다. 혹은 어떤 분은 유튜브에 대한 내용이 재밌었다라고 서로 다른 내용을 기사로 쓸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재미가 없었다. 어떤 분은 재미있었다. 이런 식으로 다르게 판단할 수가 있죠. 제가 취재 대상이고 여러분이 기자라면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처럼 모든 뉴스와 미디어는 각자의 관점과 의도와 생각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다르게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라쇼몽 효과와 라쇼몽 현상 이것이 뉴스와 미디어를 볼 때 핵심적인 우리의 태도가 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선일보에서 이런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부산 김해공항에서 유럽으로 직항하는 노선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때 몇 가지 이 신문이 비판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나라는 인천국제공항을 허브로 만드는 그게 국가 정책이다. 그런데 김해공항에서 유럽 직항 노선이 생기면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이 손님이 줄겠죠. 그렇게 되면 이 신문은 이걸 비판합니다.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잘못된 문제가 있는 김해공항의 유럽 직항 노선이라고 비판을 합니다. 근데 이 기사가 나오고 며칠 있다가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부산일보 기사입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기사를 제목을 그대로 가져와다 디스를 하는 듯한 내용이죠. 기사가 길긴 합니다만 핵심은 이 내용입니다. 제가 고향이 울산이라서 이제 정확히 이 부분에 저는 더 이입이 됐는데, 우리는 평등하다고 하지만 유럽에 가려면 경상도나 전라도에 사는 사람과 수도권에 사는 사람의 차별이 벌어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더 일찍 일어나야 되고 더 멀리 가야 되고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데 왜 이것을 수도권 관점에서 보도를 하느냐. 그래서 지역민은 자국민이 아니냐, 이런 비판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뉴스의 관점이라는 것이 정치적인 관점도 있겠지만 본인이 서 있는 위치에 따라서 풍경이 달라진다는 말이 있듯이 수도권에서 보는 관점, 또 지역에서 보는 관점, 이런 것들도 갈라질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요. 뉴스마다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각자의 시선에서, 오늘 강의를 보는 여러분들의 저에 대한 판단을 달리 하듯이 각자의 시선에 집중해서 편집을 해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하나의 뉴스만 보는 게 아니라 상충되는 여러 관점을 가진 뉴스를 함께 보고 이해를 해야만 우리가 실제로 못 본 현실에 대해서 좀 더 입체적인 복원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실제로 안 본 걸 전해주는 게 뉴스잖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점을 우리가 합쳐서 볼 때 조금 더 현실을 잘 복원하고 왜곡된 시선을 줄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가짜 뉴스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가짜 뉴스라는 표현이 이제 신조어죠. 2017년쯤에 생긴 신조어인데 이게 용어에 대한 논쟁이 되게 치열하게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가짜 뉴스에 대한 원래 정의는 이거예요. 언론의 외향적 진실스러움을 훔친 기만적 가짜 정보. 이제 교수님 말씀답게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 한마디로 가짜 뉴스는 영어로 페이크 뉴스라고 하죠. 이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언론사에서 교황이 트럼프 후보를 지지했다라는 페이크 뉴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의미는 언론이 아닌데 언론인 척하는 게 가짜 뉴스인데 실제로 우리가 쓰는 의미는 내용상 거짓말이거나 왜곡된 뉴스를 통틀어서 가짜 뉴스라고 불러요. 근데 제가 간단하게 정리드리자면 엄밀히 말하면 언론 보도를 가짜 뉴스라고 불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언론 보도가 문제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조작 정보와 언론사가 취재를 했지만 뭔가 자신들의 관점이나 왜곡이 들어가서 만들어진 언론의 왜곡 보도와 오보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분리해서 봐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또 가짜뉴스라는 프레임이 가져온 한계가 뭐냐면 가짜뉴스만 문제야라는 인식을 주거든요. 하지만 가짜뉴스가 존재하기 전부터 사실 모든 언론 보도는, 오늘 라셔몽 관점 설명드리지만 모든 언론 보도는 크건 작건 왜곡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언론 보도나 모든 정보는 리터러시의 대상이다, 팩트체크의 대상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짜뉴스를 우리가 믿는 이유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디지털 미디어 시대가 돼서 필터 버블이 심화돼서 그런 생각을 아마 다들 가지고 계실 텐데 저는 오늘 조금 다른 관점을 가져왔습니다. 펜벤다졸이라고 불리는 개가 먹는 구충제를 사람이 먹으면 암을 치료한다라는 허위 정보, 이런 잘못된 정보, 가짜 뉴스가 미국에서 시작돼서 한국으로 이렇게 수입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유튜버 분들이, 암에 걸린 분들이 이거를 직접 본인이 먹으면서 실험에 나선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 중 몇 분은 지금 이제 돌아가신 분도 있고요. 이게 놀랍게도 실제 이 영상이 화제가 되고 난 뒤에 펜벤다졸의 판매량이 크게 늘어서 식약처에서 복용하면 안 된다는 보도자료를 2번인가 3번인가 계속 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가짜뉴스가 현실에 영향을 미친 사례인데, 제가 오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분들이 왜 이런 가짜뉴스를 믿었을까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채팅으로 써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분들은 왜 이런 가짜뉴스를 믿었을까요? 이분들이 우리보다 문해력이 떨어져서
팩트체크 능력, 역량, 미디어 리터러시 역량이 떨어져서 이런 정보를 믿은 걸까요? 채팅으로 한번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시간차가 약간 있어서 그 다음에 설명도 함께 드리자면 제가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인드맵, 뉴스에 대한 마인드맵을 그리게 한 적이 있는데요. 네, 지금 채팅으로 주신 말씀이 정확합니다. 한 분은 절실함이라고 말씀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서라고 말씀을 주셨고 절박해서라는 답도 다 맞습니다. 네. 우리가 가짜뉴스에 대해 교육을 할 때 초기에 제가 좀 느꼈을 때 보이는 아쉬운 지점은 이런 교육이었어요. 이건 조회수가 많이 나왔으니까 가짜뉴스야. 그 가짜뉴스 중에서 여러분이 오늘 공부를 해야 되는 가짜뉴스야 라고 알려주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오히려 학생들한테 본인이 모르는 가짜뉴스를 새롭게 알려주는 효과가 있기도 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가짜뉴스라는 거는 모두한테 똑같이 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분들이 우리보다 리터러시 역량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말씀 주신 것처럼 심적으로 뭔가 미약한 상황일 수도 있고요. 절박하기 때문에 믿은 걸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관심이 많은 것, 관여되어 있는 것, 절박한 것에 더 잘 속습니다. 자신이 관여되어 있는 것에 그 정보에 더 잘 속게 되는 게 사람의 심리적인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생들한테 마인드맵을 시켰던 건데요. 100명의 초등학생이 뉴스에 대해서 마인드맵을 그렸을 때 그 중에서 50% 정도가 똑같은 답을 2개를 썼어요. 뉴스가 뭐야? 라고 물었을 때 뉴스는 날씨야 라는 학생이 절반이 있었어요. 날씨 뉴스라는 거는 우리가 엄청 관여가 돼 있죠. 오늘 아침에 습한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예민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안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 세대의 특징인데 코로나19라는 응답이 또 비슷하게 절반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코로나19 가짜뉴스가 왜 문제야? 라고 물었을 때, 왜 우리가 잘 속을까? 라고 물었을 때 이유는 똑같죠. 절박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내가 마스크를 써야 되고 내가 학교에 못 나가고 우리 부모님이 아프실 수가 있기 때문에 나는 고관여돼 있고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다음 주에 계약하는 거 아니야? 이런 혼동스러운 정보가 나타날 때 더 잘 속게 됩니다. 그래서 가짜뉴스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공급자 관점에서 보지 말고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이 지금 어떤 뉴스에 더 관심이 있는지 어디에 더 관여가 되어 있는지를 봐주시면 거기에 대한 가짜뉴스 얘기를 해보는 것이 훨씬 좋지 않을까. 조회수가 많이 나왔다고 우리가 교육해야 될 가짜뉴스가 아니다라고 강조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실전 뉴스 분석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어요. 이거는 유럽위원회에서 만들었던 가짜뉴스와 뉴스를 제대로 보는 방법인데요. 출처를 확인하고 저자를 확인하고 언제 어디서 만들어진 건지 확인해라. 다른 정보들을 확인하고 과도한 불안을 주지 않는지 확인해라 라고 강조를 합니다. 제가 좀 긴 내용들은 자료를 별도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든 가이드라인도 있는데요. 저는 이런 느낌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교육을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짧은 시간 동안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핵심만 딱 추려 드릴게요. 첫 번째, 뉴스에 빠진 목소리가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뉴스의 의도를 이해해야 되고요. 세 번째, 근거와 출처가 있는지 우리 눈으로 확인 가능한지 체크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빠진 목소리가 뭐냐? 부산 주감초등학교에서 제가 미디어 리터러시 수업의 현장 취재를 할 때 봤었던 사례고 제가 10개 정도 학교를 다녔는데 가장 좋았던 수업 사례라서 공유를 합니다. 프랑스에서 노란조끼 시위가 벌어졌을 때 이 초등학생들이기 때문에 뉴스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노란조끼 시위 소식을 한 학기 동안 그 소식이 나올 때마다 뉴스를 읽게 해요. 그래서 한 학기 동안 반복적으로 읽게 해서 이슈에 대한 이해를 시킨 다음에 요거를 시킵니다. 이날 제가 봤던 게 빠진 목소리 찾기 교육인데 기사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한 번씩 써서 발표를 하게 하는 거예요. 자, 노란조끼 시위에 대한 기사면 총리가 나오고 정부 대변인이 나오고 전문가가 나오고 기사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써보니까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빠진 사람이 있지 않을까? 이 사안을 다룸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인데 누가 빠진 건 아닐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사안을 다룬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포함해서 다른 미디어에서는 어떻게 이 사안을 다뤘는지 여기서 빠진 목소리가 있으면 보충을 해달라고 얘기를 해서 이 기사에는 없는 다른 목소리를 찾아서 보충하게 합니다. 이 기사에는
노조 시위를 다룬, 아니, 노란조끼 시위를 다룬 소식인데 시위대의 입장이 안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학생이 보면서 제가 유튜브에서 이제 프랑스 보도를 보니까 시위대의 인터뷰가 있었다. 이 목소리가 빠져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언론 보도 중에 우리가 가짜 뉴스라고 느낄 정도로 문제가 있는 뉴스의 특징이 뭐냐면 당사자 입장이 빠져 있어요. 반론을 안 받은 보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봐주면 좋고, 그래서 학생들이 어떻게 했냐면 빠진 목소리를 찾은 다음에 직접 보충을 해서 이 기사에는 없었던 이 목소리가 다른 매체를 통해서 나는 찾았다, 이렇게 한번 쓰는 식의 교육을 가지기도 했었습니다. 실제 예시를 한번 볼게요. 똑같은 내용의 기사가 막 쏟아지는 그런 장면인데요. 자, 당근마켓에 본인을 판매하는 여성이 글을 올려서 논란이 됐다고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이제 댓글과 화제가 되니까 너나 할 것 없이 기사를 많이 썼어요. 근데 이 기사는 사실과 달랐는데요. 내용을 통해서 볼게요. 중고물품 사이트 당근마켓에서 자신을 판매하는 글이 논란이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뉴스를 보실 때 저는 뉴스는 두 번째 문단이 핵심이라고 저는 강조를 드리거든요. 첫 번째 문장은 리드라고 불러요. 이거는 요약문이에요. 바쁜 사람들이 이 한 줄만 읽었을 때 뉴스를 요약하는 게 첫 번째 문단이고, 두 번째 문단에 뭐가 나오냐면 출처와 근거를 쓰게 돼 있어요. 보시면 이 사람이 이 기사를 쓴 출처가 뭔가, 당근마켓에 이런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뉴스에는 이 뒤에 끝까지 보다 보면 뭐가 없냐면 글을 올린 사람한테 입장을 안 들었어요. 왜 올렸어요? 이거 본인 맞아요? 라는 입장을 물어보지 않았던 뉴스입니다. 빠진 목소리가 있죠.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면, 이 뉴스는 제가 실제로도 굉장히 기억을 아직도 하는 뉴스인데, 이 여성분이 피해자예요. 왜 제가 피해자라고 지칭을 하냐면, 친구가 장난으로 자기 사진을 도용해서, 그러니까 진짜 100% 장난의 의도로 올린 거예요. 저를 팝니다. 그때까지는 장난이었겠죠. 근데 기자가 이거를 기사로 쓰는 순간 정말 사회적 문제로 번지게 됐고, 이 피해 여성분이 언론사 페이스북 계정마다 연락해서 기사 내려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기억에 남는 사례인데, 가짜뉴스가 정치인이나 연예인만 노리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줌과 동시에, 언론 보도가 당사자 입장을 안 담았을 때 이게 이 기자 입장에서는 몰랐겠죠. 그 글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기사를 썼지만 알고 보니까 본인이 생각하지 못한 지점이 담겨 있었다. 이런 맹점을 봐주시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240번 버스 논란이라고 해서, 이게 인터넷에 한번 검색해 보시면 그 미디어 리터러시 선생님들이 가장 많이 쓰는 사례 중에 하나인데, 버스 기사님이 되게 나쁜 짓을 한 것처럼 알려졌는데 실제로는 아니었던 사건이거든요. 역시 두 번째 문단을 볼게요. 12일 온라인 커뮤니티를 비롯한 SNS에 전파되고 있는 목격자의 글에 따르면 기사님이 나쁜 짓을 했다라고 기사를 쓰고 기사가 끝이 납니다. 출처가 어딘가요? 인터넷 커뮤니티예요. 인터넷 커뮤니티 글은 진위를 확인할 수가 있나요? 진위를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당사자 입장을 들어야 되지만 안 담겨 있죠. 이런 뉴스들은 빠진 목소리가 있는 뉴스, 당사자 입장이 없기 때문에 걸러야 될 뉴스, 비판적으로 봐야 되는 뉴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뉴스의 유형이고요. 두 번째는 부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이제 시민단체에서 같이 제휴를 맺어서 했던 그런 교육 형태인데, 이게 뭐냐면 그 전날 부산 지역의 8시 뉴스에 나왔던 뉴스의 그 기사 제목들을 랜덤으로 배열해서 이렇게 나눠줍니다. 고교 무상급식 시대 준비, 초고층 건물 어려워진다, 장학금 기부, 스쿨미투, 학생 피해 호소, 이런 소식들을 막 실제 나온 뉴스를 막 섞어서 준 다음에 뭘 시키냐면, 여러분의 이 방송사의 보도국장이라면 어떤 순서대로 뉴스를 내보낼 건가요? 라고 물어서 각자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내게 됩니다. 이게 시민 미디어 교육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다양한 연령대와 직업군이 들었던 교육이라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어떤 분은, 직장인분은 센텀시티, 부산에 있는 센텀시티 교통 문제를 가장 중요한 뉴스라고 생각해서 가장 먼저 보도하겠다고 그랬고요. 대학생들은 스쿨미트 소식을 가장 먼저 보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까 제가 신문 일면 보여드린 것처럼 방송 뉴스라는 게 그냥 있는 걸 그대로 전해주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자기의 관점에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선별적으로 보여주죠. 수업 현장에서 실제 뉴스를 갖고 하기 어려우시다면 가상으로 뉴스들을 여러 종류를 만드신 다음에 학생들한테
이제 랜덤으로 배열하게 한 다음에 어느 걸 더 너가 우선적으로 보도를 할 건지 물어보고 학생들마다 왜 이렇게 선정했는지 이유를 들어보시면 각자 느끼는 가치관이나 뉴스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알 수가 있고 그 이슈에 대한 토론 교육을 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뉴스를 봄에 있어서 뉴스라는 것이 누군가 순서와 중요도를 정해서 의도를 갖고 나가는 결과물이라는 사실도 알 수 있게 해주는 교육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캐나다의 어떤 배우가 한국에 와서 생활을 하다가 BTS 지민을 따라서 닮고 싶어서 성형수술을 했는데 이제 돌아가셨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게 알고 보니까 가짜 뉴스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이 뉴스도 마찬가지로 뉴스를 봄에 있어서 기사의 어디에도 당사자의 입장이나 좀 명확한 출처가 제시되지 않았던 그런 뉴스다라고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뉴스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를 교육함에 있어서 이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뉴스 못 믿겠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좋은 뉴스를 찾아보고 나쁜 뉴스를 걸러야 되는 옥석을 가리는 게 리터러시 교육인데 결과적으로 뉴스를 불신하는 교육이 돼버리는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자료를 통해 드릴 텐데 좋은 뉴스를 찾는 방법들이 있어요. 네이버 뉴스 섹션 들어가신 다음에 팩트체크 코너 들어가 있으면 팩트체크 기사만 모아보실 수가 있고요. 또 다음 모바일 화면에서 첫 화면에서 화면을 쭉 내려보시면은 심층 기사들을 볼 수가 있고 또 제가 가장 아쉬운 게 이거예요. 우리가 포털에서 뉴스를 보지 말고 언론사 홈페이지 들어가면요. 기획기사 코너들이 있어요. 들어가시면 정말 열심히 보도한 탐사 보도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SNU 팩트체크 네이버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기사 밑에 이런 게 나와요. 이 팩트체크 기사의 룰이 뭐냐면 기자가 검증한 내역들을 근거를 다 쓰게 해놓고 클릭하면 여러분이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코너도 있고요. 포털 다음 모바일 화면을 쭉 내려보시면 거의 안 보이는 화면에 이게 떠요. 언론사의 탐사 보도를 모아놓은 섹션이 따로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것도 한번 봐주셔도 좋은 뉴스를 찾는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인공지능 시대라서 제가 강의 다니면 작년까지만 해도 유튜브 혐오 표현 가짜뉴스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올해는 챗GPT 시대 미디어 리터러시 이런 주제로 강의를 많이 의뢰를 하시더라고요. 챗GPT가 등장하면서 생성형 AI라는 게 나타났죠. 뭔가 AI가 뭘 만들어내. 그림도 만들고 글도 만들고. 그런데 뉴스 리터러시, 미디어 리터러시 관점에서 이게 뭐가 문제냐라고 봤을 때 이런 문제가 있어요. 제가 오늘 구글의 바드라고 하는 이제 생성형 인공지능과 대화를 해봤어요. 경복궁에 대해 알려줘라고 해서 경복궁은 첫 번째 궁궐이고 언제 불탔고 언제 중건됐고 막 다 써놨어요. 근데 이 짧은 문단에 거짓말이 몇 가지가 있어요. 보면 경복궁의 정전인 근정전, 편전인 세종전. 내가 궁궐은 잘 모르겠지만 세종전이라는 건물은 없는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리고 경복궁이 1995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라고 이 친구가 당당히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생성 AI의 환각현상이라고 부릅니다. 환각현상이 뭐냐면 생성형 AI의 특징은 팩트를 전달하는 AI가 아니라 사람처럼 대화하는 AI거든요. 사람은 거짓말을 하죠. 얘도 거짓말을 할 수 있는 AI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보 검색 용도에서는 위험하다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게 주호민 작가, 웹툰 작가, 신과 함께를 그린 주호민 웹툰 작가가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과 사람이 그린 그림을 퀴즈로 푸는 콘텐츠를 했는데 한 60개 중에 10개 정도 틀리더라고요. 이제 인공지능이 만든 그림이 정말 뛰어난 그런 상황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거는 스페이스 오페라 극장이라는 그림인데요. 이게 미국에서 상 받은 그림인데 논란이 됐어요. 인공지능이 그렸거든요. 그래서 이 상을 받으신 분은 이 그림을 만드는 질문은 내가 했다. 내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어떤 분들은 이거는 문제가 있다. 상을 주면 안 된다라고 해서 논쟁이 불거지기도 했고 이게 뉴스의 영역으로 가면요. 이게 최근에 미국을 뒤집혔다는 건 좀 과장이겠네요. 좀 논란이 되게 했던 가짜 뉴스 중에 하나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체포되는 것 같은 사진을 누가 레딧이라는 인터넷 공간에 올렸는데 이게 공유되다 보니까는 가짜 뉴스로 유포됐는데 인공지능으로 만든 이미지거든요. 근데 실제로 체포되는 이미지처럼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교황이 이제 랩도 하고 패딩도 있고 이런 것들도 인공지능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요 미드전이라고 하는 인공지능 프로그램인데
실존 인물을 검색하면은 이제 금지가 떠요. 가짜 뉴스를 만들어낼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이 정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가 있고, 이미지 인공지능의 문제가 핵심적으로 뭐가 있냐면요. 진짜처럼 만들어내서 문제인 것 같잖아요.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돼버리면 진짜를 보고도 안 믿게 돼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정말 좋아하는 정치인이 있어요. 혹은 연예인이 있어요. 이분이 마약을 했다는 그런 증거 사진 보도가 나와요. 근데 이런 게 보편화된 시대가 되면 저거 합성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믿고 싶어 하지 않는 진실을 보고도 믿지 않아지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인공지능이 뭘 못하냐면, 글로 말하는, 글을 쓰는 인공지능은 숫자 계산을 잘 못하고요. 그림 그리는 인공지능은 손을 잘 못 그려요. 커피를 이렇게 들고 있죠. 그래서 뭔가 아직까지는 그래서 리터러시 교육을 할 때 손을 봐라 이런 교육을 하는데, 트럼프도 잘 보면 발이 3개예요. 이거 이미지 만드신 분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 이거 진짜 웃기자고 만든 거였는데 사람들이 속으니까 되게 당황스러워하면서 발이 3개인데 이걸 믿는 사람이 있을 줄 몰랐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최근에 뉴스가드라고 하는 미국 비영리 단체에서 만든 보고서 중 하나인데, 가짜 뉴스를 만드는 웹사이트들이 등장했는데 이제는 인공지능이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가짜 뉴스라고 하면 사실과 다른 뉴스도 있고, 그 조회수를 끄는 어그로 기사들 같은 것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 뉴스들이 지금은 사람이 만들어서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루에 10개 정도 써요. 근데 인공지능이 만들면 하루에 50개, 100개를 혼자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더 보편화돼서 이제는 가짜 뉴스나 혹은 저질 연예 기사, 거짓말 기사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이 만들어서 양으로 압도하게 되는 시대가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요. 지금 인터넷에 있는 웹사이트나 이런 정보 중에서 사실이 아닌 게 섞여 있어서 약간 피곤할 때가 있잖아요. 인공지능이 이걸 만들기 시작하면 1초에 이런 거를 하나씩 계속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실이 아닌 인공지능이 만든 잘못된 그런 정보들이 인터넷에 더 많이 유포가 될 것이고, 그러면 검증이 더 까다로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금준경 기자님과 함께 했는데,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시면은 저희 질문해 주시면 짧게 한 2-3개만 받아보고 오늘 티타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한 분께서 질문을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네이버에 네. 못 찾겠다 네. 라고 하셨거든요. 어디 가면 됩니까? 우리가 보통 검색부터 하잖아요. 네. 검색을 멈추시고 뉴스를 눌러보셔야 돼요. 자, 뉴스를 눌러보시면 뉴스 화면이 떠요. 언론사별 뉴스가 막 뜨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평소에 한 번도 눈길을 안 준 위치에 여기에 보이시죠? 여기 있었네. 자, 여기 있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팩트체크를 눌러보시면, 자, 서울대 팩트체크 연구소가 언론사들과 제휴를 맺고 올리는 뉴스 서비스가 있고,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드리자면, 자, 시간상 아까 저도 말씀드리다 아쉬웠는데, 팩트체크가 왜 중요하냐면요. 야, 내가 말하는 게 팩트야, 내 말이 맞아라고 강조하려고 만든 개념이 아니라, 팩트체크라는 거는 기자가 검증하는 과정을 투명하게 보여주는 보도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의 특징은 기자가 자기가 팩트라고 그 팩트를 검증한 과정을 다 쓰게 하고 근거 자료를 쓰게 해요. 이 근거 자료를 우리가 보고 믿을 수 있냐 없냐를 따져야 되기 때문에 눌러보시면 그 근거 자료로 이동하게 링크까지 넣어놨습니다. 팩트체크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알려주는 뉴스이기도 하지만 과정을 보여주고 출처를 투명하게 드러내서 우리 스스로 우리 눈으로 그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뉴스가 팩트체크다. 그래서 이 서비스가 그런 면에서 좀 좋은 점을 갖고 있어서 추천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저는 오늘 좀 말씀해 주신 것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그 문구가 미디어 리터러시에 교육할 때 진짜 유명한 기사를 와서 교육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분야를 교육하는 게 가장 재밌고 또 참여도도 높을 것이다 라고 해주셨는데, 그게 아마 아까 가장 이제 관심 있는 거에 대한 절실함 그런 것도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좀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사실 사람마다 관여되어 있는 게 다르고 사람마다 그 부분에서 다른 가짜뉴스에 더 몰입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학생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뉴스에 더 잘 속을 수 있는지를 먼저 관찰하시고 그 분야를 살펴보신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요거를 특정하지 못하는 건 계속 바뀌는 거죠. 그 시대마다 아이들이나 학생들이 믿는 가짜뉴스나 그런 종류들이 바뀌기 때문에 계속 그것들을
캐치를 하셔야 되는 게 굉장히 고단한 업무이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아이들이 뭘 좋아하는지 한번 들어보는 것. 그래서 수요를 파악한 가짜뉴스 교육이 진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좀 챗 GPT 관련해서 또 마지막에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좀 궁금한 포인트가, 네. 기자분들은 챗 GPT 어떻게 활용하십니까? 기자분들이 챗 GPT를 활용하는 방법들, 그런 네. 저희 이제 워낙에 이제 교육 분야에서 네. 이제 있으시다 보니까, 네. 언론 분야에서는 또 어떻게 활용할까? 좀 궁금한 포인트가 된 것 같아요. 네. 이게 굉장히 좀 고민스러운 대목이기도 한데, 저도 이제 테스트 삼아서 해봤을 때 얘가 뭘 잘하냐면요. 요약을 정말 잘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오늘, 한국의 수능 출제 문제가 갖는 뭐랄까요, 한계점, 이 주제로 제가 기사를 쓴다고 생각을 하면 관련된 논문들이 엄청 많을 거잖아요. 그리고 다 읽어봐야 됐어요, 원래는. 챗GPT가 뭘 잘하냐면은 논문을 넣어버리면 요약을 해서 내가 논문을 일일이 보지 않더라도 요약을 해서 그 자료 수집 시간을 상당히 절약해주는 점, 이 점이 제일 의미가 있고, 사실인지 아닌지 검증을 안 된 정보를 얘가 생성해낼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이 친구한테 그런 사실 확인성 정보를 물어보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요. 또 미국 언론사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챗GPT를 비롯한 생성형 인공지능을 요약 일을 하거나 그 기사 제목을 만들거나 SNS에 기사를 뭔가 전달을 할 때 홍보 문구를 만들 때 그럴 때는 써도 된다. 근데 어디 쓰지 말라고 하면 그 기사 내용의 사실 확인하는 분야에 쓰지 마라.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만약에 쓰게 된다면 그 기자가 잘 알고 있는 분야에 한해서만 써봐라라고 해요. 왜냐면 내가 그게 틀린지 아닌지, 제가 만약에 이제 역사 전문 기자나 역사학과 교수님이면 경복궁을 딱 보고 이런 건물은 없어, 이런 전각은 없어, 문화유산 아니야, 이런 걸 알겠죠. 그래서 자기가 잘 아는 분야인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사실 확인 용도로 쓸 수 있다. 뭐 그 정도로 이제 해외 언론에서는 보통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질문이 들어온 것 같아요. 미디어 창작 활동을 하는 학생들에게 제작에 앞서 한마디를 해주신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주시고 싶으신가요?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이 분야의 말씀을 딱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이제 기사를 쓰면서 알게 된 정보인데, 틱톡을 통해서 뉴스를 보는 10대가 20% 정도가 된다는 최근에 이제 해외 조사가 있더라고요. 한국 상황은 아니긴 한데, 요즘 기자가 만드는 뉴스가 아니라 유튜브나 틱톡, 인스타그램에 있는 그런 인플루언서들이 만든 글이나 정보를 뉴스로 인식하는 10대들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그걸 만들m에 있어서도 정보 전달형 콘텐츠를 만들 때는 꼭 출처에 대한 확인을 해야 되고, 자기가 직접 들여다보지 않은 이슈에 대해서는 반대되는 관점, 정보에 빠져있는 입장을 좀 들여다본 다음에 정보를 만들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콘텐츠를 만드는 과정에서 사실이 아닌 정보가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오늘 강의 때 못 드렸지만 또 하나 유의해야 될 거는, 입장 바꿔서 생각했을 때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거나 누구의 권리를 침해하지는 않는 선에서 콘텐츠를 만들어야 된다. 뭐 이 점은 뭐 당연히 기본이겠지만 이 두 가지를 좀 유의해서 콘텐츠를 만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금준기 기자님께서 함께 해주셨는데 오늘 좀 어떠셨는지 오늘 선생님들께 마지막으로 끝인사 한번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미디어 리터러시라는 주제에 있어서 한번 제가 경험했던 느낌들을 이제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하나의 답이 있는 게 아니고 또 미디어는 계속 변화한다는 점을 전제로 해서 앞으로도 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계속 선생님들께서는 공부하시느라 힘드시겠지만 한번 변화를 쫓으면서 학생들의 수요를 들여다보는 그런 미디어 교육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금준경 기자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